안녕하세요. 범죄사회학 배상훈입니다. 12장 비판범죄학 2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르크스주의 범죄학에 대해서 출현에 대해서 잠깐 해서 이제 도구적 관점에 대한 비판을 블록과 챔블리스하고 그린버거가 했다. 본거는 그 주장을 했고, 아무래도 70년대에 이런 주장과 비판이 어우러져 갖고 이제 지금 하게 될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범죄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본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범죄에 대한 연구 파트입니다. 주요하게는 도구주의가 비판을 받았으니까 이제 도구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구조주의로, 이건 구조주의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의 이론의 틀을 조금 갖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자, 전제는 이겁니다.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범죄에 대한 연구의 전제는 국가의 일차적 기능은 자본주의의 장기적 영속을 위한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범죄에 대한 연구에서 그 전제는 첫 번째, 국가의 일차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장기적 영속을 위한 것이다. 두 번째, 장기적으로 생산수단의 소유주, 보통 지배계급이라고 하죠. 의 경제적 이익에 봉사한다. 생산수단의 소유주는 불균형, 과도한 양의 정치 권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본가들은 막대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죠. 이게 전제입니다. 세 가지 전제입니다. 자, 이 전제 하에서 특정 행위에 대한 범죄 규정을 한번 보시죠. 사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가습기 살균제 같은 거 보세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수십만 명이 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즉 지배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SK라든가 아니면 대기업들이죠. 그리고 삼성이 말하는 분식회계 같은 거, 단위도 조 단위가 넘죠. 수십조 단위가 넘죠. 기업범죄나 환경범죄 한번 보세요. 그 주식시장의 개미들이 그런 어떤 그 재벌 기업의 기업범죄 때문에 한순간에 그 수천만 원, 수억 원 날리고, 환경범죄 때문에 수십만 명이 고통받습니다. 그게 범죄 피해가 크냐? 일반 거리범죄도 피해가 크죠. 왜냐하면 두들겨 맞기도 하고 또 살인을 당하기도 하고 성범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범죄 피해의 규모 측면에서는 지배계급의 기업범죄, 환경범죄는 일반 거리범죄, 대인범죄에 비해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피해가 크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범죄에 대한 연구에서 핵심적인 주장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희한하게도 기업범죄나 환경범죄는 처벌이 미약하거나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고 처벌도 될까 말까 하죠. 근데 일반 거리범죄는 너무나도 확실히 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일반 거리범죄가 처벌을 받는 것 같긴 한데 계속 발생해요. 아니 그러면 그 어떤 특정한 거리범죄가 발생하는데 막대한 경찰력을 동원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자체를 완전히 범죄 없는 지역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아니면 하면은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즉 거리 범죄를 방치해요. 왜 방치할까요? 라고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배계급의 이익에 봉사합니다. 왜? 거리 범죄
한번 뭐 살인이라든가 강도, 성범죄 같은 거 언론에 막 마구마구 떠들어요. 오히려 기업의 범죄라든가 환경 범죄보다 비중이 높아요. 막 큰 살인 사건 나면 막 크게 떠들어요. 소위 재벌 언론들, 언론사들은 이 기업의 이익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오히려 기업 범죄나 환경 범죄는 가려져요. 결국은 거리 범죄를 방치하는 것.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계급의 이익에 봉사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이런 바르크스 이론과 범죄에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권력자가 비권력자에게 행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범죄 행동을 규정하지 않는 사회적으로 해로운 행위 유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권력자가 분명히 권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한테 뭔가를 해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범죄 행동을 규정하지 않아요. 근데 사회적으로는 해로운 행동이에요. 그런 유형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은 인종주의. 생각해보세요. 트럼프 같은 사람들, 그가 말하는 말 자체가 인종적 편견을 야기하고 막 자신의 집권을 위해서 성차별주의, 공공연히 성차별주의, 뭐 여러 선진국의 많은 그 권력자들은 그렇게 안 합니까? 다 그렇게 하죠. 제국주의. 보세요. 우리나라 그 방위 분담금에 미국의 이익을 관철시켜서 어떤 뭐 막말도 서슴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미국이 제국주의란 말은 아닙니다만 그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상대로 뭐 많이 그런 짓을 하죠. 안전하지 못한 작업 환경 조건을 보세요. 지금 산업재해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하루에 1명, 2명. 그런데도 그걸 해결하지 못해요.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그 자체가 할 수 있으면서 안 하는 건 직무유기 아닌가요? 부적절한 자녀 양육, 부적절한 고용기회, 교육기회, 열악한 주거, 의료 이런 걸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요. 돈 든다는 핑계하에서. 경제, 정치적 지배범죄, 환경오염, 가격 담화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가격 단합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망가뜨리고 소상공인들을 망가뜨리고 그래도 그냥 형식적인 것만 하지 않아요. 정치적 이 야만성 많이 보시죠. 트럼프를 통해 한번 보시면 학살, 전쟁, 존엄성 침해, 자기경청권 회방, 낙태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권력을 가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한테 아무런 죄책감 없이 행하는데 실제로 권력을 가지지 않은 자들한테는 고통이에요. 그 자체가 상당히 해로운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범죄로 규정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류층 범죄에 대해서 하류층의 범죄는 사회적으로 해로운 지배계급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예를 들면 하류층 거리 범죄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하류층의 거리 범죄라는 게 뭐냐? 일탈은 인간의 다양성의 표현이고 일탈의 범죄하는 행동 자체와는 무관하게 사회적 요구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막 그 하류층들이 옷을 안 입고 옷을 뭐 덜 입고 다녀요. 아니면 그리고 이제 거리에서 일탈적 행동을 해요. 근데 그건 일탈적 행동이지 꼭 범죄로 규정하는 건 뭐죠? 거리 질서 확립, 깨끗한 어떤 환경 조성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지배계급들이 그 틀을 만들죠. 그 틀을 만들면은 그 행동을 하는 것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범죄자는 아니에요. 범죄자는 아니고 그냥 일탈 행위자일 뿐이에요. 근데 범죄자로 만들어 갖고 규제하려고 하죠. 근데 지배계급들은 자기들이 나쁜 짓을 하는데도 범죄를 만들지 않고 하류층들은 사실 범죄를 만들 필요도 없이 그냥 여러 가지 벌금 조금
내게 하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도덕적으로 타일러도 상관없는 것을 꼭 범죄로 만들어 갖고 범죄자로 하게 돼. 강압적인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범죄에 대한 인식에서는 인간의 다양성이라는 사실이 권력에 의해 범죄화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 이렇게 만들고자 한대요. 마르크스주의 범죄학은. 마르크스 범죄학을 하는 이유는 그거죠. 그걸 아는 거예요. 인간의 다양성을 굳이 법의 틀 안에서 가둬갖고 권력에 의해서 범죄화의 대상으로 만들면 안 된다. 그것이 마르크스 범죄학의 가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원시적 관역태제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실 마르크스주의 이론이 비판받는 것은 룸펜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얘기예요. 놀고 먹는 빈둥거리는 어떤 실업자들이 있는데 그거를 인간의 어떤 진정한 인간의 행동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놀고 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자발적으로 놀고 먹으면서 기생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조금 바꿨죠. 뭐라고 바꿨냐면 선진자본주의 사회구조의 병리적 결과물이라고 그 규정을 바뀌었어요. 룸펜 프롤레타리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그들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진정한 인간 행동이라고 이렇게 놀고 멀고 막 이래 그것에서 인식을 바꿔서 선진자본주의 사회구조의 병리적 결과물로서 인식을 바꿨어요. 자, 이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범죄에서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이론과 한번 비교해 보면 긴장 이론과 통제 이론보다는 전통적인 범죄학 이론과 유사하죠. 그죠? 아무래도 이 지금 마르크스주의 이론이 앞에 제가 설명한 그리고 구조화된 자본주의 사회관계 속에서 개인의 사회적 학습 결과가 범죄라고 보는 걸 보면은 학습주의가 비슷한 것 같아요. 개인이 심리적, 사회적, 생물학적 그러니까 개인이 생물학적, 유전적인 어떤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범죄는 이 마르크스주의 이론에서의 범죄는 구조화된 자본주의 사회관계 속에서는 개인은 그렇게 범죄를 하도록 학습이 되는 거다. 대표적으로 챔블리스가 시애틀 조직범죄연구라는 곳에서 부패 정치인과 조직범죄 그 구조 속에 있으니까 정치인이 깨끗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더라.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진짜 깨끗하게 정치를 하려고 해도 정치자금법 때문에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실 고 노회찬 정의당의 고 노회찬 의원의 자살 같은 거 보면 뭐 몇천만 원 받은 거 맞는 것 같은데 정치자금법 때문에 그 소수당의 어떤 정치인들은 정치 자금을 모금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 그러니까 챔벌리스라는 사람이 시애틀 조직범죄 연구를 하는데 야 그냥 처음에는 깨끗한 정치인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지역사회에서 이제 정치자금을 받다 보니까 그게 조직범죄자들이 주는 그게 조직범죄와 부패 정치인의 이런 연결고리가 있다. 근데 그것은 그 개인의 어떤 욕심이라기보다는 좀 구조적인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또한 좌파 현실주의자란 말을 합니다. 좌파 현실주의자. 왜냐하면 좌파 흔히 말해 이런 마르크스주의 이론만 가지고 근본적인 걸 해결해야 돼, 근본적인 걸 해결해야 돼 막 그러는데 어떻게 생산 수단을 갑자기 예를 들면 삼성 재벌을 타도할 수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 막대한 재벌 구조를 순식간에 막 타도해 갖고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현실주의자가 나온 겁니다. 그게 아니라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가지고 중범위적인 정치적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 이게 좌파 현실주의자입니다. 원래 마르크스주의 이론은 근본적인 어떤 생산수단의 소유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했고 다 사회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느 천년에 되겠습니까? 그건 이상적이죠.
현실적으로 그러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할 거냐.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통해서 중범위적인 정책적 대안을 해가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냐. 이게 좌파 현실주의자의 문제 제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진보적 태제들이 이제 존재하는 것도 그런 것들이죠. 이게 여태까지 이제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떠셨습니까? 마르크스주의 이론. 그럴 것 같기도 하죠. 타당할 것 같기도 한데 조금 뭔가 과격하기도 하고 좀 너무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자, 비판범죄학의 두 번째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얘기를 해보게 됩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저도 잘 포스트모더니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포스트란 뜻과 모더니즘이 합쳐진 건 맞죠. 모더니즘은 뭐 현대주의, 근대주의, 근대 이런 건데 근대 이후. 그래서 근대 이후라는 게 좀 너무 막연하죠. 포스트모더니즘은 과학에 대한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유체계와 지식이 언어에 의해 매개되고 언어 그 자체는 중립적인 매체가 아니. 언어는 특권화되고 과학적 사유체계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이 참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법정에 가면은 주로 남자 변호사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를 막 떠들어댑니다. 그게 대부분 남성적 언어고 중산층의 배운자들의 언어죠. 사실은 그쪽의 법률적인 학문을 저도 사실은 뭐 형사소송법이나 형사법을 공부를 했지만은 사실 이해하기 되게 어려워요. 일부러 꼬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근데 법학이라고 하는 과학적인 사유라고 이렇게 하죠. 근데 모든 사유체계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에 외계되고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 언어를 통제하고 담론을 통제하는 사람들이 지배자가 되는 거죠.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특권의 해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시되어진 관점을 드러내. 즉 무시되어진 관점이 뭐냐? 감춰진, 피지배. 뭐라고 하면 특히 그래서 이제 여성의 목소리 아니면 피지배자의 목소리. 그래서 관점을 다양화하죠. 그 말하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다양한 관점, 상이한 설명을 동시에 이쪽도 저쪽도 유지하고 관점의 다양성. 그리고 선형적, 인과적, 삼단론법적, 객관적. 과거에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던 논리 전개 방식, 이거에 대한 부정이에요. 과학은 자유보다는 억압이 증가한다. 왜냐하면 과학은 틀이잖아요. 그 틀에 넣으려고 하는 거죠. 모든 걸. 근데 그 틀을 왜 넣냐? 그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배자이기 때문에 넣는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전문가, 숙련가의 합리적 조직에 더 의존하면 그 자체가 지배의 재생산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사고의 구조와 지배적 세계관을 대표한다고 합니다. 지식 생산의 매개인 언어와 인간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담론 분석, 담론 주체의 지위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선. 그래서 피집의 여성의 목소리를 다루자.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거죠. 미투 운동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넣자. 포스트 모더. 그러니까 과학적 근대주의를 해체하자. 뭐 이런 쪽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얘기는. 그래서 그럼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저도 어려우니까 여기 설명을 하고 포스트 모더니즘 범죄학에 대해 얘기를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담론 주체의 지위. 누가 말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법정 한번 가보세요. 판사들, 검사들, 변호사들 지들끼리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구조화된 변호사예요. 거기에 딱 맞죠. 그 말만 말해야 돼. 그들만의 어떤 레벨이 형성되는 말들을 하죠. 행위자는 참여할 수가 없어요. 행위자는 그냥 대상화돼 버려요. 모순적 존재와 생성 속에서 모든 인간 행위자의 조화될 수 없는 충만함.
그러니까 소외되는 거죠. 행위자들은. 가진 자들은 거기서 지들끼리 떠드는, 담론을 지들끼리 형성하는 게 구조화된 변호사라는 얘기입니다. 범죄사법에 관련된 고유한 언어체계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하거나 요구된 언어체계가 있고 그걸 안 쓰면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어떤 여성이나 피해자가 무슨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내 피해를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 언어체계를 안 쓰면은 조용히 하세요. 말씀하지 마세요.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제로부터 제거되는 겁니다. 법정 체계의 언어와 범죄 피해자는 사라져버리죠.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말을 하는. 즉 사법 절차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공식 언어가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포스트 모던의 범죄학이고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저같이 범죄를 학을 하는 사람도 법정에서 법률가들이 많은 얘기를 하면 잘 못 알아듣겠어요. 지들끼리의 그라운드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담론 지배적, 담론 적대적으로 묘사를 해서 이런 담론을 대체할 수 있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진짜 행위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래서 더 큰 포석, 더 다양하고 더 다원적인 어떤 얘기들을 듣자.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얘기를 듣자. 그 형사사법의 해결책에 대한 고민도 이런 거죠. 강압적인 사회 정책. 예를 들면 흔히 말하는 범죄가 많이 일어나니까 경찰을 더 많이 쓰자. 그럼 폭력의 영속화라는 거예요. 형사사법도 국가폭력, 폭력의 적합성, 효과성 이런 것 부분에 대해서 즉 범죄를 막기 위해서 그와 비슷한 경찰을 더 많이 쓰면은 결국은 폭력의 영속화, 범죄가 예방되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방식으로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포스트 모던 범죄학의 또 하나의 얘기가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 포스트 모던 이해하시겠습니까? 즉 간단한 아주 단적인 건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자. 이런 얘기 같기도 하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포스트 모던 쪽은 어려워서. 그냥 어쨌든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형사사법의 문제를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피해자의 목소리, 그런 언어 체계를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제 더 많죠. 그들이 사실은 범죄 피해자들이고 행위자들이고 이런 거죠. 그들의 얘기를 더 많이 듣자. 그들을 소통하게 하고 좀 더 다원적이고 더 많은 소통과 더 많은 문화, 담론을 대체할 필요, 이런 얘기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범죄학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퀴즈를 하나밖에 못 내겠네요. 여기 두 번째는 좀 어려워서 아니 하나 더 낼까요? 왜냐하면 그래도 아무래도 하나만 하면 좀 그러니까 퀴즈 2번입니다. 좌파 현실주의자의 문제 제기와 좌파 현실주의자가 무엇인가? 그들의 문제 제기, 그들이 뭘 얘기하려고 했던가? 그걸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퀴즈 두 번째입니다. 좌파 현실주의자. 자, 이제 결론을 맺죠. 위판범죄학은 결국은 범죄와 자본주의, 경제 불평등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범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너무 큰 근본적인 개혁, 이거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개혁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포스트 모던은 대체 담론, 즉 가진 자들의 말하기가 아니라, 즉 그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하기가 아니라 피해자들, 그 시스템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사람들, 피해자들의 얘기,
배제와 거부가 아니라 포섭적, 수용적 대체 담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호의적 상대주의.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의 유일성 아니면 배타성에서 벗어나서 동등한 특권, 과학적 특권의 해체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또 하나는 포스트 모던 범죄학이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 즉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범죄와 비슷한 대응력을 가진 국가폭력으로서의 경찰력을 더 많이 하는 것은 실제로는 폭력을 줄이는, 그러니까 범죄를 줄이는 게 아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 그럼 뭐냐? 그래서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여러 가지 피해자 중심주의적인 사고의 범죄 예방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는 거.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던 범죄학 쪽인 것 같아요. 자, 뭐 그냥 간략하게 했는데 뒷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게 좀 비주류 범죄학 쪽이라서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는 2개 내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